자, 갈게요.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입니다.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명목 이자율이란 말이 나와요. 이때 잘 들으셔야지. 이런 질문 하세요. 뭔 놈의 이자율이 그리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일단 명목이자율이란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용어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실질이자율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 명목과 실질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명목은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다 명목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걸 그냥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주민등록상에 나이 있잖아, 나이. 그건 다 명목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럼 이 건물에 임대료 있겠죠. 그것도 명목이에요. 갑이란 사람의 연봉도 명목이고 우리나라 GNP도 명목이고.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바깥으로 드러나게 표시되는 것들은 다 뭐라? 다 명목이야. 겉으로 나타내는 건. 그러면 실질은 뭔데? 일단 거품을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실질 나이는 여러분의 명목 나이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나이고 여러분의 실질 나이는 일단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밀하게. 그래서 물론 여자분들은 화장 다 지우시고 생얼로 건강검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를 다 체킹하는 거지. 그래서 간 나이, 피부 나이, 치아 나이, 뼈 나이, 그런 게 뭐다? 그게 실질이에요. 겉으로는 딱 봤는데 몇 살처럼 보이는데 그 나이보다 실제 나이가 20년이나 더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 없어? 왜? 그런데 딱 보면 젊은 사람인데 뼈 나이를 보니까 골다공증이 예상된대 앞으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그게 다 실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은 계산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들여다보고 거품을 걷어내야 하는 게 실질입니다. 그럼 질문합시다. 대출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이게 아니면 실질이자율이게요? 명목이자율로 표시돼. 대출이자율은 명목이자율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예금이자율은 뭐로 표시되게요? 예금이자율은 명목이자율로 표시돼. 제가 아까 버트로 표시되는 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이자율로 표시되지 않고 명목이자율로 표시돼. 대출이자율이나 예금이자율이나 모두 다. 그러면 갑돌이의 연봉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명목 임금. 임대료는 명목 임대료. 소득도 명목 소득. 우리나라 GNP도 명목 GNP. 그러면 여러분 명목 이자율이 있고 거기서 거품이 뭔데?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인플레율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해요. 그럼 인플레이션율이 뭔데? 물가상승률이요. 그럼 물가상승률만큼 빼.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기를 대출이자율은 무슨 이자율로 표시된다고요? 명목이자율로 표시된다고요. 대출이자율은 명목이자율로 표시된다고요. 이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결국은 대출이자율과 명목이자율은 같은 말이네요. 같은 말이에요? 아니요. 대출이자율이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되는 거야. 근데 대출이자율을 계산해서 실질이자율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계산하면. 그러나 대개는 다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돼요. 근데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실질이자율을 여기다 두면 여기가 빼기였는데 위치를 바꿔두면 여기는 뭐가 와야 돼? 더하기가 와야죠. 그리고 여기는 인플레이션율인데 이게 말이죠. 미래 거는 대출할 때 미래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치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오게 되는데요. 무슨 말인고 하니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4% 수익 내고 싶거든요. 그럼 4%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해서 4% 대출이자를 이래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4% 대출이자를 했는데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4%면 실질이자율은 1%밖에 안 돼요. 자, 물가상승이 3%면 1%밖에 안 돼요. 자, 대출이자율 4% 했죠? 그런데 4%로 했는데 물가상승률이 3%면 빼내면 1%밖에 실질이자율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이자율을 4% 내고 싶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상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더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4%야.
그런데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3%네? 그럼 몇 퍼센트로 대출을 해야 된다고? 7%로 대출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이죠, 우리는 미래의 인플레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나 보니까 예상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그럼 예상한 것과 예상하지 못한 걸 이렇게 합하면 이게 뭐예요? 그게 실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기가 3, 여기가 1이네. 그러면 이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난 거예요?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가 나타난 거예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난 거지. 예상한 몇인데? 3. 예상하지 못한 게? 그러면 실제는? 그러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났지. 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말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과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인가요? 글자가 다르잖아요. 라고 질문을 진짜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요게 3, 요게 1, 요게 실제가 4. 그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죠. 그 말이나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 수익을 내고 싶다. 그렇게 하면 4% 실질이자율에 예상되는 인플레이를 더해서 7%로 대출해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실제 3%가 인플레가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 7에서 3을 빼내면 4%의 실질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말이죠, 이제 융자 계약서에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계약을 맺을 때 대출을 할 때 융자 계약서에 7%를 매년 적용하기로 한다. 지금부터 끝까지 매년 7%. 그럴 때 그걸 고정 이자율 저당이라 부르는 거예요. 고정금리 제도라는 뜻이에요. 고정 이자율 저당과 고정금리 제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이자율 제도가 고정되는 건 고정 이자율 그렇고 대출 이자율이 바깥으로 표시될 때 그것은 명목 이자율이라고 표현하고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융자 기간 동안 대출 이자율이 그대로 고정되니까 고정 이자율 제도, 고정금리 제도인 거예요. 자, 이걸로 이렇게 대출했네. 지나고 나니까 예상하지 못한 게 1% 발생했어. 그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난 거죠. 실제 인플레 몇이에요? 실제 인플레가 몇이냐고? 4%지.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났네? 그러면 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됐으므로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3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나면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니까 대출자 유리 불리해지지. 차입자가 유리한 거지.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는 거를 대출자는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나 이거 안 하고 이렇게 안 할래. 이게 인플레가 나타나면 이걸 여기다 포함시켜서 8로 올릴래. 그런 제도 하고 싶어요. 그게 변동금리예요. 변동이자율 저당. 그런데 은행은 이것도 취급을 해. 좋아서 할까?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할까?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 금융당국에서. 너 은행이잖아. 그러니까 너 이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다시요. 변동이자율 저당의 경우는 4%의 실질이자율을 유지하고 싶네. 그런데 예상 인플레가 2%라고 가정해봐요. 근데 얘는 왜 아까 3으로 했는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2%. 그럼 몇 퍼센트로 대출할까? 6%.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어. 실제 인플레 몇 퍼센트? 3%. 그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1%만큼을 얘를 올려 7로. 얘를 올려 7로. 그럼 실질이자율의 변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떠넘긴 거예요?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인플레로 인한 위험 그 부분을 차입자에게 떠넘긴 거예요. 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또 1%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또 올려. 그래서 실질이자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출자 유리 분리, 인플레이션계 대출자 유리, 차입자 불리한 융자제도입니다.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인플레로 인한 위험을 전가한 겁니다. 여러분 초기 이자를 비교해 볼까요? 초기 이자를 비교해 봅시다. 얘는 높고 얘는 낮습니다. 왜요? 여러분 얘는 이거 변동시킬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처음부터 얘를 높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는
실제는 한 20 정도로 지금 예상되는데 미리 얘를 올릴 수 없으니까 얘를 높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 이자율을 비교하면 고정이 높고 변동이 낮습니다. 초기 이자율이란 단어조차도 변동 때문에 쓰는 말입니다. 얘는 어차피 매년 똑같기 때문에 초기 이자율이니 중기 이자율이니 말기 이자율 이런 말 쓸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얘 때문에 나오는 말이 초기 이자율. 그럼 초기 이자를 똑같은 시점에 비교해봐도 얘가 높고 얘가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리는데 1년에 3번 올린다. 1년에 4번 올린다. 1년에 3번 올리면 몇 개월 단위로 바뀔까? 4개월 단위로 변경을 하겠지. 4번 올리면 3개월 단위로 변경하겠지. 은행 입장에서, 대출기관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위에 게 더 유리할까? 밑에 게 더 유리할까? 다시 한번 합니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위에 거, 아래 거. 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아래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자율 조정 주기를 짧게 갖기를 원하죠. 대출자는. 차입자는 위에 걸 선택하려겠지. 길게 갖기를 원하겠죠. 저걸 이자율 조정 주기를 하며 이자율 조정 주기에 있어서 대출자들은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하고 차입자들은 긴 조정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겠죠. 됐죠? 그런 말뜻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얘기가 이제 글자로 나올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딱 읽으시면서 글자를 알아봐야 돼. 그런데 보통 글자로 쭉 문장을 줬을 때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야죠. 자, 뭔 말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융자 기간 동안 대출 시 계약된 명목이자율로 표시된 대출이자율이 고정되기 때문에 대출이자율은 고정되죠. 근데 대출이자율 명목이자율로 표시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대출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제 시장 이자율이 올라갔다 합시다. 그럼 또 시장 이자율은 뭐냔 말이야. 원노브 이자율이 그리 많냔 말이야. 자, 여러분 옛날에 대출을 받을 때 7%로 계약을 했다 그랬죠? 그럼 그 당시에는 7%가 시장 이자율이었어요. 그런데 융자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시장 이자율이란 이 명칭은 대출 이자율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이자율이 8%래. 그러면 지금 은행 가면 몇 퍼센트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8%. 따라서 시장 이자율이 8%로 올랐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그 돈이 지금 몇 퍼센트로 대출이 된 상태야. 7% 묶여있는 상태네. 그럼 얼마만큼 손해야? 1%만큼 대출기관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혹 5%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봐. 이렇게. 그럼 차입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 기존의 7%를 어떻게 해요? 기존의 7%를 갚아버리고 다시 5%로 대출을 받고자 하겠지. 그러면 융자 기간이 10년인데 딱 지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럴 거면 나는 이걸 싹 갚아버리고 다시 5%로 8년간 대출 받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소위 뭐예요? 갈아탄다고 말하죠. 그러면 만기가 되기 전에 융자에 있어서 기간이 만기가 되기 전에 상환해버렸죠? 이게 뭐다? 조기 상환이에요. 조기 상환. 이 조기 상환이 누구한테 위험으로 다가오게? 대출자에게 위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해. 아니 안 갚으면 뭐 위험이지만 빨리 갚는데 뭐가 위험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자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계획이 깨져나가잖아. 그래서 그게 조기 상환 위험이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변동 이자율 저당으로 갑시다. 여러분 변동금리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1번 대출 시 초기 이자율은 고정 이자율 저당보다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아까 고정은 7, 변동은 6. 그래 시작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동이자율 저당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융자 기간 동안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즉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된 대출이자율이 같이 변동하므로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이자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자, 이 문장들이 읽으면서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금 한번 설명드렸고, 그다음 다음 과정 또 우리가 기본 과정에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 보고 이제 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기본서로 읽거나 그게 좀 잘 안 되는 분은 합격서로 읽거나 해서 글자를 눈에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프 모의고사 그런 걸 통해서 또 연습하시면서 또 적응을 해 가시죠. 그러면 시험을 잘 보는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러분 저당의 상환 방법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상환입니다. 상환 방법이에요. 상환 방법. 상환 방법이 뭔데? 갚는 방법.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원금 균등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점증 상환 방법, 즉 다시 말하면 체증식 상환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럼 저당의 상환 방법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은 뭐를 균등하게 상환하는 것일까요?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것입니다. 자, 메모 중단하시고 집중을 하셔서 봐주십시오. 그림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원리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갚는데 이게 기간이고 융자 기간이고 융자 기간 한 15년쯤 생각해 볼까요? 이 기간 동안에 원금은 이렇게 똑같이 갚습니다. 저게 노란색이 원금입니다. 똑같아요.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 거죠. 원금인데 여러분 원금을 균등하게 갚으면, 자, 원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빌린 융자 원금에서 원금을 일단 갚으면 대출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 원금만큼 줄어들지. 원금을 균등하게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도 균등하게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고정금리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저당의 상환 방법은 5%로 합시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1억일 때는 500만 원, 1,000만 원 갚으면 9천만 원일 때는 450만 원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또 1,000만 원 갚아서 8천만 원일 때는 40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자입니다. 저게. 그럼 원리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금 이자 합친 것이 줄겠죠. 이렇게 줄겠죠. 흰색이 원리금입니다. 이거를 저 막대 그래프를 선 그래프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프는 지금. 자, 여러분 원금은 이렇게 됩니다. 균등하게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 잔액도 이렇게 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원리금입니다. 자, 그럼 원리를 여러분이 잘 터득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은 그림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사선으로 줄어드는 형태는 다 원금 균등입니다. 직선 형태인데 이렇게 줄어드는 건. 그리고 원금 균등 방식의 경우는 다시 표현하면 원리금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점차 줄어드는 걸 체감이라 합니다. 점차 늘어나는 건 뭘까? 체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드는 건 체감, 점감이고 점차 증가하는 건 체증, 점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원리금이 똑같은 말인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으로 표현하면 원리금 체감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리금 체감식, 원리금 체감 방식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잘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이만큼입니다. 그렇죠? 원금 이만큼이나 되군요. 그래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만큼이다. 이제 좀 이따 다른 그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할 걸까요? 원리금, 원금 이자 합친 게 균등입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의 뜻을 보시면 이렇게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저게 원리금입니다. 그 내에서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그럼 원금과 이자의 비중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의 저 원리금 중에 이자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자입니다.
그리고 원금은 아주 적습니다. 두 번째는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이 어쨌거나 줄겠죠. 그러니까 이자가 요거보단 줍니다. 그리고 저거는 나머지 부분은 원금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자가 주는 비율만큼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원리금에는 변함이 있다요 없다요? 없습니다. 선그래프로 다시 그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똑같고? 원리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줄 때 저 막대 그래프로 딱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가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렇게 줄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는, 직선으로 주는 건 다 원금 균등입니다. 얘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줍니다. 곡선으로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는 비율만큼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뒤집은 게 뭐다? 네, 그게 원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출 잔액을 보면 대출 잔액이 이자만큼 이렇게 이자처럼 줄거든. 대출 잔액 곡선이. 그래서 이자를 똑같이 5%를 적용해도 이자도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잘 봐봐요. 이게 원리금이죠. 그죠? 거기서 이자 차지하는 비중 보세요. 다 거의 대부분 이자야. 질문합시다.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 차지하는 비중은 누가 더 크다? 원리금 균등이 더 큽니다.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초기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금 균등이 크다, 원리금 균등이 크다? 원리금 균등이 큽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그게 말로 글자로 시험에 나옵니다. 다 그런 거 나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계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로 하지 마십시오. 내용을 이해하시고 나면 겁나게 쉽습니다.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원리금 상환액만. 여러분 원리금 상환액만입니다. 원리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 이게 무슨 방식이게? 원리금 체감식. 원리금 체감식이 원금 균등입니다, 여러분. 원리금 체감식이야, 저게.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원금은 균등한데 예컨대 원리금이 어떻게 되느냐? 막 그에 따라서 원금은 균등하대. 그런데 원리금이 어떻게 되느냐? 준다. 그러니까 원금은 균등하고 원리금은 체감하는 방식이 원금 균등, 원리금 체감식. 그런데 자주 까먹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금 균등 그러면 아니 안 균등하지 않은데 왜 자꾸 균등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건 뭐고? 원리금이고 그 안에 원금은 균등하고. 그래서 이게 같은 거.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되는 거.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고 싶은 거. 자, 메모 중단하고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부탁드려요. 제발 제 말을 좀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 이 높이가 뭐게? 원리금이요. 원리금. 이 높이 뭐게? 원리금. 그러면 이게 뭐게? 그 총원리금이요. 이거는 원리금 하나고 이거는 총원리금. 이해가셨어요? 총원리금과 똑같은 말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누적이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누적? 더하는 거, 원리금 다 더하는 거. 이게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야. 누적 원리금 상환액과 총원리금 상환액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총원리금 상환액. 뭔 말인지 아셨죠? 자, 그다음 또 다시. 이게 뭐게? 원리금이요. 이게 원리금.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총원리금. 말하자면 총원리금 상환액, 누적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원금은 1억으로 둘이 똑같다고. 근데 이자가 아까 보니까 누가 더 크게? 원리금 균등이 더 크잖아. 자,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각형이 더 크게, 아니면 찌그러진 사각형, 이걸 사다리꼴이라고 말하지만 여하튼 찌그러진 이 사각형이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건 위에 있는 반듯한 사각형이 원리금 균등이고 찌그러진 사각형 사다리꼴 형태가 원금 균등이야.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 더 크게, 원금 균등이 더 크게? 원리금 균등이 더 큰 거 아시죠? 네, 더 큰 겁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봐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위로 올라간 삼각형 부분과 쏙 들어간 삼각형 중에서 어느 게 더 크게? 위에 올라온 게 더 커? 밑으로 들어간 게 더 커? 이게 더 크다고? 여러분 눈에 놓을 때 이게 더 크게 보여? 이게 더 크게 보여? 그건 눈이라고요?
아, 이게 다 초점이야? 이게 더 커, 이게 더 커. 이게 더 크지. 그러니까 면적은 이렇게 원리금이 더 커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똑같이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가 안 되는가 봐봐요. 딱 한가운데. 그래서 올라온 것과 내려간 게 똑같이 그리는 거.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둘이 면적이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똑같이 그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게 작고 요게 크게 그려야 돼. 그러려면 요 부분이 딱 교차하는 부분이 한가운데가 아니야. 앞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림도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그림 비교 설명이 옛날에는 없었다니까요. 이런 얘기가 책을 제가 쓰는데 책이 없었다니까요.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다니까요. 다 설명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는 출판사에 제가 이제 이걸 주죠. 못하는 그 아래아 한글 막 그림도 팍팍 딴 데 막 하고 그런 걸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시간 공 들여가지고 다 만듭니다. 보냅니다. 출판사 직원한테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 보내준 자료가 조금 이렇게 잘 못 그린 것 같아서 이쁘게 반듯하게 그렸어요. 확인해 주세요. 다 이렇게 막 바꿉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원래대로 해주세요.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앞쪽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대출 잔액도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대출 잔액이 이렇게 주는 게 뭘 것 같아? 원금 균등이야 원리금 균등이야? 대출 잔액 이렇게 주는 거? 제가 직선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주는 건 다 뭐라 그랬어? 원금 균등이요. 원금을 균등하게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을 이렇게 준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원금을 이렇게 갚으면 대출 잔액이 이렇게 줄겠지. 그러니까 이자 곡선처럼 생기는 게 바로 원리금 균등이라고. 됐죠? 자, 그렇게 감 잡으시고 또다시 이제 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글로. 여러분 융자 기간 동안 원금 상환액은 동일하니까 원금 균등이죠. 그렇지만 이자 지액은 점차 줄죠. 그게 대출 잔액이 줄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출 잔액도 줄고 원리금 상환액도 줄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원리금 체감식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탁탁탁 보고 원금 균등이니까 동일하고 이자 줄고 원금 상환액도 줄고 대출 잔액도 줄고 이게 눈에 탁탁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맞고 근데 이런다고요. 그 다음 또 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잔액이 줄기 때문에 이자도 준다고요. 됐죠? 그리고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다고 원리금이. 그래서 원리금 체감식이라고요. 머릿속에 원리금 체감식, 원금 균등만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좀 정리 좀 하고 싶어. 그럼 딱 한 가지야.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체감은 같은 의미라는 거. 그것만 딱 알면 된다고. 또 갈게요. 원리금 균등입니다. 뭐가 균등하여? 원리금이.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 원금과 이자가 다른데 이자 주는 비율만큼 원금이 들어. 그래서 원금은 점차 늘고 이자는 주는데 이 비율이 둘이 똑같아서 원리금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달에 30만 원 갚으면 다음 달에 얼마 갚는 거예요? 30만 원 원금이자. 이번 달에 30만 원, 다음 달에 30만 원, 그 다음 달에 30만 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지. 차입자가. 계획도 세우기 쉽지. 이걸 이해를 못 하시고 어떤 분이 나중에 계산 나오는데 나는 이게 어려운데 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요? 아니 매달 똑같다. 계획 세우기 쉽다 그래서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비교해 드리려고요.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림 또 그려볼게요. 자꾸 여러분이 이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원리금 상환액만 다시 모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주는 게 원금 균등이자 동시에 원리금 체감식. 원리금 체감식. 원리금 체감식. 아직 서툴러서 말이 헛나와요. 체증식 이러면 안 돼. 아셨죠? 체감식. 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식. 원리금 균등 방식.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를 초기, 여기를 후기라고 구분해 보자고요. 자, 그럼 둘 중에서 초기 부담이 큰 거. 차입자 입장에서 초기 부담 큰 거. 원금 균등. 그렇죠? 그럼 대출 기관 입장으로 바꿔봐. 초기에 더 많은 돈을 회수하는 거. 원금 균등. 그럼 대출 기관 입장에서 돈을 많이 회수하는 게 더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대출 기관 입장에서 둘 중에 더 초기에 원금을 빠르게 회수해서 원금 회수 위험이 적은 거. 원금 균등.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일정 기간 후에 대출 잔액이 더 적은 거.
많이 갚은 게 대출자에게 적겠지. 원금균등. 그러면 이자 부담이 더 적은 거? 원금균등. 그러면 총 원리금 상환액이 더 적은 거 많이 갚았으니까 원금균등.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적은 거 같은 말 원금균등.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다니까요.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딱 비교하면 좋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지금 원리금이니까 이자하고 원금을 표시해 볼게요. 자, 이자 표시합니다. 이자. 요게 이자. 이만큼으로 둘이 똑같아. 1억에 5%, 500 저렇게 이자 이큰데 1억에 5%, 500만 원으로 이자가 똑같아.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다음 원금 표시할게요. 원금. 자, 원금 표시합니다. 원리금 균등의 원금은 요만큼. 원금 균등의 원금은 이만큼. 이제는 원리금 표시합니다. 원리금 표시합니다.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얘는 이만큼.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얘는 이만큼. 질문합시다.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거. 원리금 균등인 거 보이시죠? 대부분 다 이자잖아.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이제 글로 또 해야지. 상환 첫 해.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원금 균등. 그림으로 봤잖아. 원금 균등이 더 위 있잖아. 많이 갚았다니까? 또 그새 까먹었죠? 원금 균등이 더 많이 갚잖아.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이 더 크다. 그다음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게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전하다? 이 말을 뒤바꿔서 원금 균등. 더 빠르게 회수하니까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전하다. 그다음 제가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 차지하는 비중은 누가 더 크다? 원리금 균등. 그다음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남은 대출 잔액은 많이 갚은 놈이 더 적겠죠. 누가 많이 갚았죠? 원금 균등이 더 적다. 너무나 간단하고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다 이해된 거 글자로. 그러면 이제 글자를 보고 여러분이 답을 탁탁탁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런 키워드만 제가 탁탁 이제 앞으로 짚어드릴 거라고. 그럼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살짝 외우는 법도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앞쪽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세 개 비교해 드릴게요. 또 다시 그림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 그랬지? 원리금이 원금 균등, 원리금 체감식. 이게 원리금 체감, 원리금 체감 식. 그럼 이건 원리금 균등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나눠서 초기, 후기로 구분하고 그럼 이놈을 뒤집으면 원리금 뭐가 될까? 체증. 그게 체증식이야. 이걸 뒤집은 거 이렇게 뒤집으면 원리금 체증식. 그 체증식 윤작하면 상환 방법을 점증 상환 방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점증 상환. 점차 증가하는 거. 점증 상환이라고도 한다고요. 점증 상환 방식. 원리금 체증식. 이게 원리금 체증식, 이게 원리금 체감식. 저희 세 개를 비교해 볼게요. 셋 중에서 초기 부담이 제일 큰 거. 원금 균등 그럼 제일 작은 거. 체증식. 중간에 원리금.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뭐를 기준으로 해서 외우실래? 여러분 원리금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준으로 안 한 거하고 똑같아. 걔는 기준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할래? 원금 균등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하고 대칭은 체증식 중간에 무조건 원리금 껴놓으면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 초기 부담을 보면 뭐가 제일 크고 원금 균등이 제일 크고 뭐가 제일 작고 체증식이 제일 작아. 그래서 앞으로 부담을 외우는 방법은 원체야. 뭐라고요? 원체라니까. 원체 부담이라고. 그래서 원체 부담이 커. 원체 부담이 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다니까. 그래서 원체 부담이 원체 부담. 그리고 가운데 원리금이고. 이거 원금 균등, 이게 체증식, 중간에 원리금이라고. 이해가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 다 물어보면 체원이야. 대출 잔액은 누가 제일 작아? 아니 제일 작은 거. 대출 잔액은 원금. 제일 큰 거 체증식. 중간에 원리금. 그러니까 이게 체원이 된다니까.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건 체원이야. 체원. 이렇게 순서가 체원이라고. 나머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대출 잔액은 체증식이 제일 크고 원금 균등이 제일 작고 중간에 원리금이 들어가고. 그러면 자 여러분 이자 부담이 제일 큰 거 체증식, 제일 작은 거 원금 균등, 중간에 원리금. 그러면 총 원리금 상환액, 즉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작은 거 원금 균등, 제일 큰 거 체증식, 중간에 원리금.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유리하니까 원체만 원체 부담, 나머지는 다 채원, 중간에 원리금, 끝. 이거 가지고 문제 탁탁탁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우는 것에 대해서는 좀 1월 달에 해도 되고 더 나가 3월 달에 해도 돼. 지금은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되셨나요? 그럼 체증식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다시 한번. 체증식은 갚아가는 금액이 점차 어떻게 돼? 늘어가는 방식이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람으로 치면 장래가 촉망드는 젊은이, 기업으로 치면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 중소기업들,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사람에게 적합한 거예요. 제가 방금 그랬어요. 장래가 뭐 하는 사람? 촉망드는 젊은이, 2년 후에 잘릴 젊은이 말고, 아셨죠? 그 다음에 2년 후에 망할 기업 말고 앞으로 성장할 기업들. 그 다음에 여러분 미래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의 의미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을 제가 제목 뭐로 정해질까? 저당의 상환 방법. 그래서 앞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당의 상환 방법이에요. 돈 빌리고 갚는 방법.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저당의 상환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봐봐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간으로 잡을게요. 융자 기간 15년이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15년으로 잡으면 원리금만 말해보는 거예요. 원리금만 말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원리금이 이렇다. 그럼 이건 뭐라 그랬지? 원리금 균등이라 그랬죠. 그런데 원금 균등은 원리금 체감이라고 그랬죠. 근데 한가운데를 지나지 않고 좀 앞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원금 균등이라고 말씀드렸죠. 원금 균등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원리금 체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리금 체감식, 이렇게. 그리고 이놈을 뒤집은 게 뭐였죠? 네, 체증식 상환 방법, 원리금 체증식이죠. 줄여서 그냥 체증식 상환 방법, 그게 원리금 체증식이죠. 다른 말로 점증 상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점증 상환 방법입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했었죠. 초기 부담 제일 큰 거, 원금 균등. 그럼 제일 작은 거, 체증식. 중간에 원리금. 일정 기간 후에 대출 잔액이 제일 작은 건 원금, 제일 큰 거 체증식, 채원이었고 중간에 원리금. 이자 부담이 제일 큰 건 체증식, 제일 작은 건 원금, 중간에 원리금. 누적 원리금 상환액, 총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큰 건 체증식, 제일 작은 건 원금, 중간에 원리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초기에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에서 이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 둘 중에 뭐였죠? 원리금 균등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시험 봐도 그런 거는 다 답을, 만약에 글자만 잘 찾는다면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 듣고 이해하는 건 다 됐어. 이제 글자로 보고 답을 찾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듣고 이해하는 것과 글자로 보고 답을 찾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 훈련 다 시켜드리니까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자,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금융과 저당, 역저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젝트 금융, 그 다음에 저당, 역저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이야기를 좀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프로젝트 금융이란 말을 쓰는데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고도 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설명을 잘 듣고 이게 지분금융일까 부채금융일까를 맞춰보십시오. 자,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혹은 기업이 금융기관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명동에 대형 테마상가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원스톱 쇼핑도 하고 또 의료 관광 같은 것도 있으니까 성형외과나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유치하고, 그래서 한 번 딱 그렇게 한 번에 다 쇼핑이 가능할 수 있는 대형 테마상가를 지었으면 좋겠다.
규모는 상당히 커서 그냥 적게 금액을 잡아서 1,0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 브리핑을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은행들 있죠. 일반 은행들. 자, 그럼 그걸 몇 금융권? 제1금융권. 근데 여러분 보험회사, 저축은행 이런 건 제2금융권. 제1금융권에서 PF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5개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사업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융기관들은 사업성이 있나 없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 평가기관에 이렇게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기관에 의뢰했더니 사업성 있다 하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업성 있다고 답이 왔기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뭐라고 말하냐면 명목회사라고 합니다. 건물이 있고 대표이사 있고 상근 임직원이 있는 건 실체회사. 그런데 서류상 회사는 명목회사입니다. 근데 이 명목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주된 목적은 세금 절감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다 분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프로젝트 회사를 만듭니다. 이 프로젝트 회사는 아까 말한 얘가 제안한 서울의 명동의 대형 테마상가를 짓기 위한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그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고 얘를 사업주로 참여시킵니다. 참여시키되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한테도 각서를 받습니다. 만일 네가 도산하면 다른 사업주를 선정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다.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시공사와 계약도 맺습니다. 대출을 하기 전에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그래서 거기에 시공사의 보증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신용보안기관의 보증도 들어가 줘야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얘는 프로젝트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아닙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관리를 시키느냐? 얘한테 관리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큰일 나죠. 그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신탁회사에 자금 관리를 맡깁니다. 위탁 계좌에 의한 자금 관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탁 계좌에 의한 자금 관리를 하고 이런 신탁회사 같은 경우는 자금 지출을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가장 공사비가 우선되도록 계획대로 자금을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이익보다 공사비가 우선되도록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 진짜 많은 돈을 거두어 갑니다. 질문합시다. 이거 지분금융일 것 같아요? 부채금융일 것 같아요? 돈 빌리는 거잖아. 그럼 부채금융이지. 부채금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금 대출도 부동산 담보가 아닙니다. 이거 사업성 보고 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다? 이렇게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미래의 사업성, 미래에 나올 돈, 그걸 기초로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담보는 담보니까 부동산 담보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동산 담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사업성이 담보가 됩니다. 부동산 담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비소구금융이라고. 여러분 이 소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민법에서도 소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민법에서 등장하는 소구는 한문, 한자가 다릅니다. 민법에서 나오는 소구는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상환 청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소구는 상환 청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얘한테 돈 빌려준 거야 아니에요? 얘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야. 얘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나중에 돈 달라고 해 못해? 못 한다고. 그런 뜻이에요. 얘한테 야 돈 줘. 그렇게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비소구금융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론적으로는 비소구금융이 맞는데 현실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말해. 너 그렇게 자신해? 자신하면 너도 담보와 보증을 제공해봐. 이렇게 말해요. 그 담보와 보증 범위 내에서는 돈 달라고 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비소구금융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금융이에요. 제한적 소구금융이란 말은 담보와 보증 범위 내에서는 돈 달라는 말 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비소구금융,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금융.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PF는 모든 PF가 제한적 소구금융입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사업이 성공을 거둬야 돈 거둬가는 겁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긴 사업, 지하철 공사나 도로 건설이나 해저 터널 건설이나 혹은 아주 대형
영화 제작이나 아까 말한 대형 테마상가 건설이나 심지어 국책사업 같은 새만금 사업 같은 경우 이런 데 PF 같은 경우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위탁 계좌에 의해 자금 운용을 합니다. 신탁회사에 맡겨서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통제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위험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죠. 명목회사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이 성공을 거두거나 영어가 성공을 거두거나 그래서 수익이 나오면 진짜 많은 수익을 거둬갑니다. 금리가 엄청 높거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제가 좀 전에 금리가 엄청 높다 그랬습니다. 위험하니까 일반 기업 대출보다도 금리가 높습니다. 그 말은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쉽게 말해 사업 성공에도 은행이 대부분, 금융기관이 대부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위험이 분산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또한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저당과 역저당 얘기를 잠시 간단하게 해봅시다. 여러분 저당 영어로 뭐라고 그러게 해요? 모기지. 그러면 역저당은 뭐라고 하게 해요? 여러분 뒤집는 거예요. 리버스예요. 옛날에는 음악 같은 걸 들을 때 요즘에는 뭐 음악 들을 때 뭐 핸드폰으로 많이 듣습니다만 옛날에 뭐로 들을게요? 그러면 젊은 분들은 MP3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전에는요 MP3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라는 걸로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되게 웃기잖아요. 여기다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그걸 들고 다녔다니까. 옛날에 초창기 MP3 막 주먹만한 걸 목에 메고 다녔거든요. 야, 지금은 뭐 갖고 다니는지도 몰라. 막 핸드폰으로 딱 이렇게 그것도 또 선도 없어 요새는 막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 차고 다녔어. 이게 말이죠. 카세트 테이프가 A면이 있고 B면이 있는데 이게 좀 비싼 거 있어. 마이마이 같은 조금 싼 것도 있고 워크맨 같은 좀 비싼 것도 있는데 좀 싼 거는 A면이 다 되면 딱 열어가 손으로 수동이야. 수동으로 넘어서 수동 리버스를 해야 된다고. 수동 리버스 뒤집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조금 비싼 거는 지가 A면이 다 되면 지가 알아서 B면으로 바뀐다고. 그런 걸 뭐라고 그러게요? 오토 리버스라고 그러죠. 그 리버스는 뒤집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리버스 모기지입니다. 리버스 모기지. 근데 초창기에 제가 왜 굳이 그 말을 하냐면 리버스 모기지 나올 때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리버스 역. 그다음에 모기지. 그래서 역 모기지 이렇게 썼다니까. 실제로 역모기지라고. 웃기잖아요. 얘는 우리말로 표현하고 얘는 또 영어로 표현하고 뭐 거기다 가끔가다 논까지 붙이고 뭐 모기지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역저당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역저당의 대표적인 예가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저당과 비교하기 위해서 역저당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당 얘기 좀 다시 해봅시다. 자 이렇게 금융기관으로부터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목돈으로 빌려요. 왜 빌릴까? 우리의 기본 공무는 주택금융이니까 집 살려고. 그리고 나중에 푼돈으로 갚는 거지. 이 사람 주로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층. 소득은 있어. 근데 주택은 없어요.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이라고요? 집 사는 돈이에요. 주택자금. 주택 구입자금. 그런데 역저당은 대표적인 예가 이놈을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래서 푼돈으로 돈을 대출받고 나중에 세상 떠나면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니까 집 팔아서 목돈으로 갚는 거예요. 대응됩니다. 무슨 층일까? 고령층. 그리고 주택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해서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노후생활자금입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면 저 집 팔아서 목돈으로 갚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돈으로 대출받고 푼돈으로 갚는 게 뭐고 저당 푼돈으로 대출받고 목돈으로 갚는 게 뭐고 역저당입니다. 역저당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요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갖고 있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증하는 프로그램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주택연금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을 하면 은행은 그 보증서에 의해서 이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약간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부부입니다. 그리고 소유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명의를 남편 명의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젊은 분들은 공동 명의를 하죠. 그리고 또 지금도 젊은 사람들 누가 얼마만큼의 그 지분이 있냐에 따라서 그걸 딱 구분하더라고. 공동 명의지만 5대5가 무조건 아니야. 야,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딱딱 구분. 몇 대 몇 이렇게. 야, 합리적인 겁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기존의 채무를 인수하면 부인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을 팔아서 그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 정산하고 남은 게 있으면 자녀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편의상 가, 나, 다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주택이 5억짜리야 시세가. 근데 공사가 얼마를 보증했냐면 4억까지 보증했대. 4억까지 보증했어. 그럼 이제 4억에까지 이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서 집값이 반토막, 반의 반토막 막 진짜 그 정도까지 떨어졌어. 막 2억 정도까지 떨어졌대. 예를 들면. 그러면 2억으로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연금이 지급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 보증했죠? 4억이 계속 지급돼. 그런데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집을 처분할 때까지 이게 회복이 안 돼. 계속 2억이네. 그러면 최대 지급된 금액이 4억인데 지금 시세가 2억이면 2억 손해 보는 거죠. 공사가 손해 봐 그냥. 다시 말하면 자녀들한테 달라고 안 해. 아셨어요? 네, 지급된 거일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거 올랐어. 7억이야. 근데 연금 최대 지급된 게 두 분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 그 바람에 3억이 지급됐어. 그럼 7억 빼기 3억이니까 얼마 남아? 4억을 자녀들에게 지급합니다. 상속이 된다고. 그러면 장남, 둘째, 셋째, 그러면 우리나라 장남들이 많이 가져요? 아니죠. 여러분 장남이 뭐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을 다른 형제보다는 더 잘 모시고 돈은 똑같이 받는 거 장남이죠. 요즘에 장남이 바뀌었더라고. 옛날엔 장남이니까 좀 더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법에 이거 뭐라 그래? 법대로 합시다 그러죠. 그래갖고 똑같이 받는 거죠.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받아. 근데 이게 이제 저당권 방식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저당권 방식 말고 신탁 방식도 있어요. 신탁 방식은 뭐냐?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그런 방식이 왜 만들어졌느냐? 봐봐요. 남편, 이들에 의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좀 먼저. 그럼 다행히 아까 제가 자연스럽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때요? 갑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래서 노후 생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아들, 첫째 아들이나 딸은 동의, 둘째 아들이나 딸로 동의, 셋째가 제일 많이 사랑도 받았거든요. 셋째 반대.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걸 왜 엄마가 다 갖냐? 상속해주라. 똑같이. 이러면 이거 엄마 이용 못합니다. 얘가 제기하면 진짜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때문에 생긴 게 뭐다? 신탁 방식입니다. 진짜 있다 없다? 진짜 있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은 얘한테 넘어갔죠 소유권이.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이용하고 남거든 그때 나중에 상속이 되는 겁니다. 남거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당권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신탁 방식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연금 이용하는 것.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뭔 얘기인지 감은 잡으셨죠? 그래. 그리고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나면 집 팔아서 그동안 지급됐던 돈을 이렇게 회수한다. 그런 제도입니다. 역조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만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쉬었다가 저당의 유동화 제도로 갈게요. 쉬었다 쉬죠.